네, 안녕하십니까. 2026 명교육과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명중호입니다. 음, 박수. 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해커스 임용에서 교육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표제어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명중호의 TSO 구조화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S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이 S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구조. 저 T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thinking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 페이퍼가 들어가요. 우리 답안지, 시험 답안지. 그거를 갖다가 구조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O는 오거나이제이션. 꾸미는 거죠. 바로 이제 제 강의에 있어서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thinking, 또 하나는 테스트 페이퍼, 답안지 구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thinking 스트럭처는 개념 이론과 관련되는 거고요. 바로 테스트 페이퍼는 우리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A로 알아보는 명교육학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해봤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Q&A로 올해가 되겠죠. 작년이 되겠죠. 작년부터 이제 Q&A로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측면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Q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이제 많은 우리 선생님, 그렇죠? 다들 2급 전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선생님이야. 이제 다만 정식으로 학교로 못 갔을 따름이지. 다들 이제 기간제도 많이들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25학년도 교육학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와, 저도 한 3번 정도 읽어봤어. 다른 것보다도 그 나오는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소주제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야, 이걸 갖다가 답안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저도요. 그러면 다른 수험생, 말하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야,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분석적 배점법으로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따 설명드릴 거거든요. 우리 교육학 논술은 분석적 배점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 야, 이거 출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모범 답안이 있어요. 공개를 안 할 따름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투른 사람들이 아니야. 다 빠져나갈 방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야, 이분들이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딱 보면서. 왜? 야, 이렇게 되면은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보통 2개 내지 뭐 3개 이렇게 정도 만든다라고 하면 대여섯 개 정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보면서 야, 도대체 모범 답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냐면 요구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양한 답안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적 배점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 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답안지를 갖다 작성하는 학생들한테 총괄적 평정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논술의 형태로 글을 갖다가 전개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요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굳이? 지금 이제 전체 수험생들이 제가 이제 정확한 숫자를 갖다가 지금 뭐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5만 명 내외라고요. 5만 명. 그러니까 그거 채점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 프롬프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채점을 하긴 하지만은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사실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신뢰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유지하면서 하기 위한 방책이에요.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수험생들한테 고르게 신뢰성 있게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총괄적 평정법으로 가면 이게요,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평가자마다 편차가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육학 시험이라고 하는 걸 갖다 객관식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의미가 없어. 논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대단한 뭔가를 갖다가 능력을 갖다가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교육학? 우리 4년 내내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주장할까? 근데 제가 얼핏 들어본 얘기에 따르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논술을 좋아하는데 객관식으로 전환되는 걸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내내 그러냐면 계속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퍼피 라이스 케이크야. 다. 문제들이 전부 다 퍼피 라이스 케이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퍼피가 무슨 뜻이죠? 강아지. 라이스 케이크는 떡.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 퍼피 라이스 케이크야. 진짜로. 올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나 큰 문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와, 저렇게 제시를 해놓고 소주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쓰라고? 여러분들 우리 평가론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료해야 돼. 출제 자체가 굉장히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적 배점법은 객관식의 그거를 갖다가 구현해내면서 또 논술의 뭔가를 갖다가 구현해내는 거거든. 그런다라고 얘기한다면 객관식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반영이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갖고 시험 답안을 작성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 올해 나온 시험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 그런데 다행히 저는 올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강조만 했을 따름이지 그걸 갖다가 잘 엮어내지 못했어.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 작년도 합격 설명회 올해 계속해서 밀었던 게 최강 글쓰기 전문가였거든 내가. 근데 바꿨어. 이렇게 바꾼 거야. 아까 본 것처럼 TSO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있어요. 최강 글쓰기 전문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뭘로 증명할 거야. 근데 결국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놓고 그걸 갖다 잘 인출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다고. 그 특징에 맞게끔 구조화를 잘 해서 글을 갖다가 끌어내는 역량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창의력이나 필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글이거든.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가 약속된 글이야. 이 약속을 잘 지켜주면 돼요. 결국은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외우면 돼. 역시나 우리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가 외우는 것처럼 이 약속을 외우면 돼요. 역시나 올해 나온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문제의 방향성은 큰 주제에 올해 교사의 자질이었단 말이에요. 교사의 자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시할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이거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교사의 자질. 근데 골 때리게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두 가지를 합쳤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사의 자질. 이렇게.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교사의 자질이야.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외우면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다 외우는 거야. 깡그리 다 외우는 거야. 슬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슬퍼.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문제 해결력. 그렇게 강조하는. 비판적 판단 능력.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논술로서 구현해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교육학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암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내 자신만의 독특한 필력, 내 자신만의 표현 능력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야. 이 시험에서는. 뭐만 봐요? 얼마나 암기 잘했느냐. 자, 서두가 조금 길었고요. 저 후아유. 그 앞면에 보면은 저 나와요. 제가 앞면에 보면 제일 밑에 나온다고. 해커스 임용 교육학 전임 밑에 나오죠. 배달 노동자. 맞습니다. 배달 노동을 해요. 지금도 해요. 오늘도 끝나고 나서 또 가서 배달할 거예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 역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초, 중, 고등학교,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해내는 것들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게 있어. 뭐냐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누구나 다 좋은 대학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대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중등 교육 과정에서 얻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의 힘, 자기에 대한 자기 개념에 있어가지고 우리 배우잖아요.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조절 능력이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중등 교육 과정에서 결국은 중등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인지교육인데, 결국 그러한 힘들이 중등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 우리는 대기업들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그럴듯한 뭐 디자인 회사, 무슨 회사, 중견 기업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10%도 안 돼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배달하고, 택배를 하고, 자영업을 하고. 우리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소기업들 다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 그게 무엇에 힘이겠어요? 저는 중등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가치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니지만, 그러함과 동시에 저는 느낀다고. 교육의 가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건실하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힘이 굉장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5년을 했습니다. 꽤 길었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버티면서 꿋꿋하게,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지칠 수 있어. 좌절할 수도 있어. 근데 꿋꿋하게 일어나야 돼. 왜? 선생님이 되어야 되니까. 자, 후아유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교육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 교육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철학, 예술심리학, 정치사회학, 행정학,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쭉 공부를 했어요. 박사과정 2번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 교육학 책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반개의 학문들을 갖다가 그냥 짜집게 놓은 거야.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교육과정론하고, 교육평가론까지 포함하면 3가지가 있구나. 교육과정론하고, 교수학습 이론하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 3가지.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새 분야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거, 외우려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나머지들이야. 첫 번째, 교육심리학 꼭 우리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계속해서 잘 안 나지만 외워야 된다고. 2번째, 교육행정학. 몸소리 쳐진다고. 저는 행정학,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행정학 가르쳤어요. 책까지 썼다고. 기가 막힌 용어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와. 교육행정학. 그거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교육사회학도 공부해야 돼. 예? 그렇죠? 교육연구, 교육통계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갖다가 이렇게 봐놓고 보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과 출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아니야. 사실은. 저는 교육학만 강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도 가르쳤고 책도 썼고요. 그리고 저는 전공 도덕윤리 교과를 가르쳤어요. 사실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코어는 도덕윤리야.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뭘 강조해? 계속해서. 뭘 강조해? 인성 강조해. 인지. 인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중등교육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지거든. 제일 중요해.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중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중학교 단계로 확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왜 수표들이 생기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아니야, 개념은 똑같아. 근데 그걸 갖다가 기술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해시키는 방법이 다르더라고. 방법이 달라. 중등교육은 철저하게 인지교육입니다.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과학이 됐든 다 인지야. 그러면서 뭘 강조를 해요? 인성, 감성. 그렇죠? 착한 아이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민주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걸 강조해. 여태까지 지금 나왔던 우리 기출 문제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방향성이 그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 윤리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가장 심어주고 싶어해. 누구나. 교육학 전공자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방향을 갖다가 좀 사실은 잘못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도 이제 도덕윤리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때면 다 끝난다고 나와. 이미.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인지교육이에요. 도덕, 윤리교육도. 그러니까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전공하셨다는 분들이 좀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중등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건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전문 교과 영역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갖다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 교육학 될 수 있으면 조금 공부해. 그리고 시험 문제를 갖다가 조금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우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신 분들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빨리 돌려야 된다고. 교육학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전문 교과 영역을 갖다가 교육학이 흔들어 버린다고. 1점, 2점이 아니야. 0.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교육학에서 3, 4점 확 날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의 시험 망친 거야. 전문 교과 영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TSO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요거는 제 자랑이니까 요거는 5초만 보여드리고 1, 2, 3, 4, 5 이것도 경력도 제 자랑이니까 1, 2, 3, 4, 5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죠? 저는 무용도 가르쳤어요. 사실 제가 이 예술교육을 갖다가 박사과정을 하게 된 것도 얘 때문에 그래. 스페인에 가가지고 춤도 배우고 그랬어요. 별거 다 했어. 져서 이것도 제 자랑이니까는 1, 2, 3, 4, 5 제 자랑 배달하면서 계속 책을 썼어요.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시 일어나고 좀 늦으면 6시 일어나고 책 쓰고 그래서 열심히 비 맞고 눈 맞으면서 배달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할 것 하고 책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자기 개념과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만 잘 되면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지.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태해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 나를 떠올리세요. 이 못생긴 나를 떠올리세요. 아, 저 인간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아, 이 얘기는 별로 그렇게 저기가 없겠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자,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세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점일까라고. 우리 이제 명중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를. 명중호의 TSO 구조화 솔루션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가 교육학 이론의 간결한 구조화 TSO예요. Thinking Structure Organization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교육학 논술의 간단 명료한 구조화 TSO라고 돼 있고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갖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오래 사용했던 두 권의 교과서가 있어요. 두 권의 교과서가 있어요. 이거 내년부터 안 쓸 거예요. 내년부터 안 씁니다. 책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 이쁘죠? 여기 공부하는 이거 올해 이제 배달 강조해서 죄송한데 배달하면서 책 썼어요. 완전히 책을 갖다가 갈아엎어갖고 올해 하반기에 책을 썼고 요걸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말하자면 구조화를 다 시켰어요. 구조화를 시켰어. 그리고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보면 두 권 합쳐가지고 1500페이지가 넘어. 1500페이지가.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단권화라고 하면서 한 800페이지짜리 또 만들어. 또 그거를 갖다가 또 해갖고 한 500페이지로 만들어. 그 세 번 사야 돼. 세 번. 1500페이지짜리. 한 8, 90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한 500페이지짜리. 보통 이제 1500페이지짜리 사고 이제 뭐 그 나머지 것들을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세 부류의 책을 갖다가 다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학 공부하느라고 녹아나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펴냈다고요. 교육학 책을. 그러면서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럴듯하게 약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필요 없더라고. 의미가 없더라고. 괜히 시간 낭비더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낸 책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손보고 있어요. 이 책을 지금 650페이지 내외로 그러니까 목차까지 포함해 갖고 그렇게 줄인 책을 이 한 권으로 그냥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이 안에 뭐 빠진 거 있을까?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 저는 다른 선생님들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염탐을 한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선생님들 책들 다 보고. 근데 빠지는 거 없더라고. 군더더기는 많고 그럴지언정 빠지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 한 권으로 개념, 이론 강의 다 끝낼 겁니다. 제가 자신해요. 부족함 없어요. 아, 요 책만 가지고 공부해갖고 혹시 안 나오는 문제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올해도 다 나왔어. 오히려 4번 문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 못 찍었어요. 이건 진짜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 카츠, 리더십. 보통 행정학 책에도 카츠의 그 리더십 이런 특성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4번 문제 이번에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다고. 4번 문제를 거의 60% 정도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제일 쉬운 문제였어 사실은. 제가 이 문제집에 실었거든. 그거. 이 책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같이. 그리고 내가 강조를 했거든.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쓰라고 나와요. 카츠의 대인적 관계. 그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거, 그 인간관계, 인간 기술이라고 써도 답이 돼. 근데 내가 뭘 강조를 했느냐?
분산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분산적 리더십. 학교에서 자율성을 갖다가 부여를 한다. 교육당국에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 기반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져가야 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교과 역량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거기하고 적합한 어떤 태스크, 일이라고 하는 게 보여졌을 때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생님이 리더가 돼서 그 태스크, 일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수학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체육 선생님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각자의 선생님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산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다고. 분산적 리더십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 네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네 가지. 그게 다 뭐냐면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사람들 잘 구워 삶는 거거든. 나를 잘 따라오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된다. 요청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내가 군인이야? 내가 별이고 저 사람이 뭐 대령이고 저 사람이 뭐 소이고 그래? 아니야. 다 동등해.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고 부탁을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요. 대인관계 기술이야. 그 네 가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내가 그거 꼭 외우라고 그랬거든. 답이 무조건 나온다고. 근데 무조건 안 나오지. 분산적 리더십. 근데 꼭 외워두시라. 왜? 꼭 나와야 된다.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 학교 현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학교에 있어서 분산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율성이 부과되는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끌어가고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산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반드시 꼭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 다 나왔어. 여기 다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전부 나 1번 문제가 제일 골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 문제 내고 나서는 아마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왠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야. 여태까지 예전에는 말이에요. 교육 철학하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내긴 냈었어요. 문제를 내긴 냈었어. 근데 요새는 안 냈거든. 옛날에 문제도 자유학기제 정도가 교육 철학의 문제일 수 있어. 근데 요새는 이제 교육 철학의 문제를 안 냈고. 근데 요번에 봐봐요. 타일러의 교육 과정과 관련된 목표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걸음체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교육 철학, 학습 심리학, 삼거 삼득이 돼버렸어. 그렇죠. 아니 1거 3득이 돼버렸어. 그렇죠. 교육 과정의 목표 설정 얘기하면서 교육 철학도 건드리고 심리학도 건드린 거야. 우와. 시험 문제 낸 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겠지. 야, 한 번에 말이야. 내가 교육 과정은 여태까지 안 나왔던 교육 철학,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안 나왔던 교육 심리학 문제 이렇게 다 냈다?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근데 내가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냐면 2002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여기에 정리도 하면서 여기 문제를 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꼭 외워둬야 될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어거지로 엮어가지고 답안을 갖다가 쓸 수 있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달렸겠지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이에요. 핵심 문제집. 앞에 문제 나와 있고 뒤에 답안이 달려. 그래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 답안 참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춘 연습을 갖다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는 1번에 있어서의 교육학 이론의 간결한 구조와 TSO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된 책 한 권, 교육학 논술의 간단 명료한 구조와 TSO는 실전 핵심 문제집 두 가지인데, 자, 중요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스트럭처가 만들어져 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특강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 특강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좀 홍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강. 그때 제가 이 스트럭처, 띵킹 스트럭처 정리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도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걸 갖다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 오거나이제이션은 요 실전 문제집도 문제집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 스트럭처하고 관련해 가지고 논술을 갖다가 어떻게 이 약속된 거를 갖다가 쓰면 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외울 거. 서론, 본론, 결론 다 외우면 돼. 다 외우면 돼.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겁니다. 확실하게. 올 1월부터도 이제 강조 말씀드릴 거지만 4월부터 계속해서 이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제가 이제 실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 1, 2로 해서 요 두 가지로 끝나요. 그냥 두 가지로 다 끝나.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요 노란 책,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 하얀 책으로 다 끝낼 겁니다. 우리 이제 흔히 단권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단권화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진짜 단권화는 이걸로 가시면 돼. 이걸로. 자, 그래서 이겁니다. 교육학 논술 교과서를 갖다가 완벽하게 단권화하고요. 실전형 문제집을 통해서 논술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수시로 쪽지 시험 볼 거고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시도하지 않은 건데 저는 이거 할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오세요. 정말로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다른 선생님들 7, 8월에 할 거를 7, 8월부터 시작할 거를 저는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것들 그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안에 실려 있는 문제가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어요. 계속해서 실을 거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문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저 책에 다 씌울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제가 추출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요 6번이에요. 6번. 자, 1, 3월에 매주 쪽 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나눠드리게 될 그 TSO, Thinking Structure, 그거를 적용을 한 쪽지 시험을 매주 볼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르죠? 1월부터 3월까지야. 1월부터 3월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1, 2월 기본, 3, 4월 심화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해봤더니 2개월 만에 못 끝내. 책 못 끝내요. 끝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교육사회학도 조금 문제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상담, 생활지도 이쪽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면 어떡할까 막 그러죠? 교육연구, 교육통계 굉장히 중요하거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교육연구, 교육통계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싫어하지. 다 싫어해.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 판에 다 몰아놓고 한 2주 정도에 몰아놓고 우욱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 왜? 연관이 다 돼요. 다른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3개월 저는 가져갑니다. 심화도 해갖고요. 3, 4월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면 교육사회학, 교육연구, 교육통계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르쳐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 실제로 봐야 될 문서들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 문서들,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서들도 꼭 봐야 되는데 그런 문서들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주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갖다가 4월 달에서 6월 달 볼 거고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첨삭에 반대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아니 제가 왜 첨삭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아니 나이가 몇 갠데 사범대학교 4년을 다녔는데 무슨 첨삭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꼭 해달래. 그게 수강생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나? 그러면 배달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낫지. 자,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를 보통 영역별 모의고사를 갖다가 7, 8월로 다 넘어가요. 저는 4월부터 합니다. 물론 셈이에요. 셈이. 보통 문제 2가지 정도 해갖고 서론, 본론, 결론 하는 거. 올해 했어요. 올해 언제부터 했냐면 저는 5월 달부터 했다고 그거를. 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7, 8월에 있어가지고 영역별 모의고사 심화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책을 하면서 영역별 모의고사 심화로 들어갈 거라고요. 역시 쌤이에요. 첨삭해드립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매주 이제 매월 화 다 모의고사 보고 첨삭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느냐? 올해 여실히 또 증명이 됐어. 조나스. 2017학년도에 나왔거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나올 거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라고. 왜 그러느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주기가 있더라고. 옛날에 나왔던 기출이 보통 4에서 7년 정도. 4년 전쯤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나와. 조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성주의 쪽에 있어가지고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첫 번째가 스캐폴딩이야. 스캐폴딩. 선생님의 조력. 두 번째가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야.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실제적 문제를 갖다가 학습에 적용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외워놔야 돼요. 이거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나스에 있어가지고 구성주의의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포괄하는 거야. 그거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시범을 포함해가지고 세 가지. 스캐폴딩. 학생이 해야 될 자기주도성과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한다고. 또 이번에 문제 나왔죠. 문제. 어떤 문제예요? 실제적 상황에 적용되는 문제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조나슨에 있어서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기출임에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된다. 제가 주기도 얘기했다고. 4년에서 7년 사이에 나왔던 것들은 꼭 나온다. 그러면 기출 꼭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월부터 8월까지요. 기출 문제로 해서 제가 새롭게 문제를 갖다가 꾸밀 거예요. 새롭게 꾸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매달 실전 모의고사를 갖다가 볼 겁니다.
역시 첨삭을 해드릴게요. 기출을 갖다가 있는 기출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 그 의미가 없다고. 결국은 그 문제들을 실제로 조합을 해갖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꼭 합니다.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공개 모의고사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하고만 그냥 같이 하든지. 자, 그래서 기간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 3월에는 교육학의 기본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thinking structure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구현하는 그 교재 특징 두 번째 나오죠. 그리고 전략 세 번째 나온 것처럼 분석적 배점법에 맞춘 글쓰기 방법론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바로 이제 두 번째 TSO입니다. 테스트 페이퍼 스트럭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될지 오늘도 그 맛보기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 6월 달에 교육 심화 들어가고 이때 있어서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가 미리 할 겁니다. 저는 보통 이거 다 5, 6월, 7, 8월을 넘기는 거 저는 이때 우리 요 기본서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 풀이 영역표 세미 모의고사 보고 제가 첨삭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매달 기출에 근거한 실전 모의고사 실시할 거고 7, 8월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그런 건데 7, 8월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해가지고 세미 모의고사 봤잖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역시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심화니까 완전히 이때 단계 가면 서론 결론에 있어가지고 우리 외워야 될 거 아예 외워서 툭 치면 그냥 나오게끔 자연스럽게 우리 가사 외우듯이 우리 가사 잘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가사 한 10번만 이렇게 하면 외워진다고. 그렇게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2단계에 가면 아예 이 두 번째 TSO가 내 머릿속에서 이젠 떠나지가 않아. 수능 금지곡처럼 떠나지가 않아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단계부터는 저 하얀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뭐 90일로는 문제 진짜 파이널이죠. 파이널 모의고사로 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스페셜 코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교육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한 내용들은 그때 우리 강의한 특강 형식으로 우리 이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강의한 특강 형식으로 이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24 교육부 주요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보고서를 살펴봤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올 줄 알았어. 그 개념들이. AIDT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성을 갖다가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교수학습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 나왔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익히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꼭 익히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겁니다. 교육학 이론의 간결한 구조와 TSO. 1, 3월 강의 내용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강좌 정보 있죠. 강좌 특징, 쪽지 시험 보는 거, 분석적 배점법에 따른 글쓰기 방법론과 매달 기출에 근거한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거 이거예요. 자, 2개월이 아닌 3개월 강좌를 통해서 깊이 있고 알찬 개념과 이론의 숙지, 이론과 실제 균형 있는 학습을 갖다가 꾀할 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우리 보면 쭉 나오죠. 그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강의 목차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간을 갖다가 오래 잡아서 그냥 날림으로 교육학 공부가 저는 그 좀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학 공부가 의외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학을 전체를 갖다가 적어도 2회독 이상 통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 특히나 초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기본 이론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잡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념과 이론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겁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흔히들 우리 학원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학원 쪽에서 옮겨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강의가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면 뭐 중간에라도 날라오겠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결국 알찬 수업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의 어떤 충실도를 기할 수 있는 방법론, 일종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13, 46, 78, 9, 11.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험을 볼 거고 지속적으로 암기에 대한 제가 압박을 갖다가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학 논술이 다른 논술과 이제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특히나 초수생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신다고. 처음이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학 논술은 분석적 배점법이야. 말 그대로예요. 저 분석적이라고 하는 말 저 의미도 없어. 사실 배점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주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본문에 있어 가지고 쭉 뭐라고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세 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주제에 해당되는 저 배점이 들어가 있는 문제꾸러미 4개가 제시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논술이라고 하는 건 없어. 논술은 그런 거 없어요.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오픈이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 물론 정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렇게 꾸려가지고 만든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요구하는 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하지만 논술이라고 하는 건 그걸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식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딱 정해져 있는 답 그것만 찍어가지고 답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것만 암기하면은 되는 거니까 객관식에 대해서 지극히 싫어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결국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벗어나서 내가 어떠한 사태를 갖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좌에서도 볼 수 있고 우에서도 볼 수 있어. 아니면 사선 대각선 이상한 35도쯤에서 볼 수도 있고 39도쯤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논술은 그걸 갖다가 원하는 거거든. 문제의식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거를 들어가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갖다가 설파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논술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온 게 이야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창의적이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논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안 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정을 하고 논술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그래서
답안에 있어가지고 채점에 있어서 왜 총괄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한 무더기가 글 쓴 내 이 한 무더기가 한 무더기로 채점이 대상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띄어가지고 쭉 있잖아요. 결국 하나의 단락이라고 하는 게 점수 매기는 제일 뒤쪽 편에 있습니다. 하나가 배점이 3점, 4점 이런 식의 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논술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논술은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쓰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글쓰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글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하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돼요? 이걸 요구를 해. 오픈이 아니야. 클로즈드야. 닫힌 답안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잘 된 거야 우리한테는. 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객관식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뭐예요? 외운다고. 암기 과목으로 전락시킨다고. 맞아요. 암기 과목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슬픈 게 있지. 전부 다 통짜로 외워야 돼. 무슨 놈의 이런 시험이 다 있어. 응? 어쨌든 그거예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쓰는 각각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배점이 부여가 되어 있고 그네들이 요구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갖다가 구성을 해줘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하나로 통째로 그 사람의 비판력, 창의력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필력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어디 나와요? 제일 밑에 5점짜리에 나오는 거야.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너네들. 꼭 지켜야 돼. 그 5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갖출 수 있고 서론의 첫 번째 어떻게 나오고 서론의 끝 마무리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결론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고 중간에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고 정해져 있어. 실제로 그렇게 써요. 논술 대부분 다 그렇게 쓰는데 특히나 더 강조를 하지. 그러니까 결론을 갖다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전부 왕창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만약에 중간에 본론 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워놓고 서론하고 결론부터 빨리 쓰는 거야. 근데 이런 놈의 시험이 어디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왜?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분석적 배점법하고 총괄적 평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자료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오픈이니까 여러분들 멈춰 놔놓고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2025학년 이렇게 쭉 이게 하나하나가 배점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집어 넣어놓으면 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간다고 5점짜리로. 그래서 총괄적 평정법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관한 조나스 모형의 특징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조나스 모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를 갖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조나스 모형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점수를 더 받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쓰면은 완전히 점수 못 받는 거고 많이 쓰고 다양한 관점에서 쓰면은 점수를 많이 받는 거고 점수의 편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0점부터 100점까지. 이 차이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교육학 논술에 접근을 하면 교육학 논술 의외로 쉽다고. 외우는 게 어렵지. 그래서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4대장이 있어요.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4대장 뭐냐? 딱 네 분야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딱 네 가지라고. 이게 4대장이에요. 예에서만 나와. 올해도 그랬어. 근데 좀 흑마술을 부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응? 교육 철학, 교육 심리라고 하는 걸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1번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응. 말을 갖다 좀 만들어내야 돼.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어요.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동 중심, 학생 중심 교육 과정, 학생 중심 교육 철학. 루소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나온 거야. 쭉 이어져. 그거 제일 좋아해.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제일 좋아해. 거기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 또 한 가지 뭐냐면 학습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주의야. 제가 그거 강조했거든. 결국 그 두 가지를 쓰면 돼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이 교수학습에 부가적으로 버금 딸림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 심리가 들어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던 자기 효능감과 관련돼 있는 만두라의 이야기들. 자기조절 학습 이론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교육 심리학에 있어서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금 딸림으로 얘가 들어가요. 교육 심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공부를 해놔야 돼. 자, 이 교육학 논술에 있어서 4대장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예. 논술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적인 글쓰기예요.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약속. 요새는 이제 논문 같은 거 교육학 대학원 같은 데서도 잘 안 쓰지만 대학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논문 쓰는 거거든요. 논문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축조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축조 심사. 말도 어렵죠. 일본에서 건너 축조 건축한다 할 때 축자고 조자 만들 조자야. 조성한다 할 때 축조 심사가 뭐예요? 형식 검사. 그걸 제일 먼저 한다. 서론, 결론, 본론에 있어가지고 구성. 그거 들어갈 게 꼭 들어가야 돼. 문제 제기가 잘 되어 있는지. 자기가 실험한다라고 한다면 실험을 갖다가 전개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지. 통계 돌렸다라고 한다면 통계를 어떻게 돌렸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방법론과 관련되어 있는 서론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들. 본론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증명하는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절한 거. 결론을 갖다가 문제 제기한 것과 본론에서 자기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들을 갖다가 결론에서 정확하게 잘 기술하고 있는 거. 그 축적 검사한다. 그 제일 먼저예요. 바로 뭐예요? 논술 논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그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논문으로서 논술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사회과학, 과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 교육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육학 많이들 인문학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교육학 인문학 아니야. 우리 교육학 책 타일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탁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 우리 교수학습이론 전부 다 교육심리에서 나왔어요. 교육심리?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김경일 교수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오은영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다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가 인문학 계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하지만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회과학이에요. 오은영 선생님이 김경일 선생님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의 배경은 전부 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많은 샘플, 케이스를 관찰하고 이론으로 정립한 거예요. 그 얘기들 하는 거야. 사회과학이에요. 교육심리. 교육과정 말씀드렸잖아요. 타일러의 논리라고 하는 얘기 우리 흔히 얘기한다고.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제일 잘 나가는 행정학 이론으로부터 넘어온 거야. 행정학? 말할 나위 없이 사회과학이. 교육평가? 당연하죠. 교육연구, 교육통계 말할 나위가 없고. 교수학습 이론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육사회. 아니 그때 사회과학이지. 상담이론? 교육심리에서 넘어온 전형적인 사회과학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아.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기 어려운 거야. 사실은 사범대학교 오시는 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성향이 있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마인드가 있거든. 다들 착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야. 내가 하는 그 과목이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체육이 됐든 그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감성적이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팍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 매직껏 맺고 끊고 질질 느려가지고 글 쓰지 않고 필요한 요구하는 답안 구성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해서 세팅해가지고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만연체가 되고 글이 막 늘어나고 뭐뭐 하며 뭐뭐 하고 뭐뭐 했으니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식으로 글이 가. 근데 사회학적인 글쓰기는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외운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을 정확하게 팩트대로 딱 쓰는 거. 그거 연습 계속할 거. 자, 안타깝게도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문 비논리가 통해요. 글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하고 수어하고를 갖다가 일치시키는 거야. 능동으로 가면 능동, 수동으로 가면 수동. 그거 잘 안 돼. 왜? 우리나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네. 우리나라만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주어하고 수어가 굉장히 멀어. 굉장히 멀게 만들 수가 있어. 중간에 모든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영어 배웠잖아요. 영어는 어때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 부정인지 긍정인지도 나와. 바로 나와. 성수격이 다 나와. 영어는 아니지만 가령 러시아어나 스페인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성수격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냥 동사로 시작해. 왜? 동사만 딱 봐도 화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얘기했는지 제가 얘기했는지 그들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동사로 다 나와. 그래서 안타깝게도 외국 애들이 논리적인 말들을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내가 말이야 뭐뭐를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 했어 어떻게 안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갖다가 봐줘 넘어가죠. 채점하는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 준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게 암기를 잘해서 그 안에 컨텐츠만 잘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거 보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채점자 가운데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몇 점을 깎을 거야. 깎아야 돼요? 아니야.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 넘어가 줘야지.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TSO 얘기했잖아. 그 TSO대로만 하면 돼. 그 외워가고 그거만 하면 돼. 자, 문장 조립 과목이에요. 기억하세요? 문장 조립 과목이야. 이거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교육하기 그래. 저는 책도 여러 권 썼거든. 이 교재 말고. 저는 편집장을 했단 말이야. 잡지사 편집장을 하고 지금도 편집위원으로 있어요. 돈 얼마 안 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안타까워. 근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행이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행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문제의 형식이 이런 식이에요. 큰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문의 시나리오 형태로 클루하고 킨트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세부 문제로 배점되어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 특징을 보면 뭐 개념이나 내용이나 특징을 써라, 장점 단점을 써라, 구체적인 방안 전략을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거예요. 간단 명료한 구조화. 논술을 갖다가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TSO와 관련되어 있는 거. 스트럭처. 소봉결 구조짝이에요. 초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안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 간단하게 쓰면 돼. 예,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초안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서론의 도입문을 어떻게 쓸 거냐, 마무리 문장을 어떻게 쓸 거냐. 본론에 있어서도 키워드 중심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결론을 갖다가 어떻게 마무리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역시나 결론의 도입 문장, 브릿지 문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외우면 돼요. 그래서 세팅 문장을 갖다가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팅 문장. 서론에 있어요. 도입 문장이 있고요. 연결 문장이 있고요. 본론 제시문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 저는 딱 두 가지 제시할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 올해도 거기에 그냥 그렇게 썼으면 됐어. 자, 본론. 세부 문제별 문장의 서두를 이끄는 개념구, 개념절이 필요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제시해 줄 거야. 외우면 돼. 근데 글 쓰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쓰면 돼요. 그게 뭐 감점 요인은 아니야. 저는 적극 권장.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도입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서론 제시문에 있어가지고 서론에 본론 제시문을 갖다가 변형시킵니다. 이것도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 문장 외우면 돼요. 연결 문장은 본론에서 가져오면 돼. 그거 쉬워.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세팅 문장 숙지하는 거. 이게 과제예요. 우리에 있어서 TSO에 있어가지고 핵심이야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이걸 갖다가 외우는 거.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강사들도 이거를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요. 근데 저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서론 도입부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과제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문제로 나오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게 나오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럼 두 번째가 나온 거야. 내가 이걸 갖다가 언제 강의를 했느냐? 올 5, 6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9월 달 딱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제시할 거예요. 이제 예시예요. 예시. 첫 번째 교육 환경의 변화, 교육의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쓴 도입 문장. 마음에 드는 걸로 여러분들 고르세요 하면서 제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세 가지. 교육 환경 변화와 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두 가지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교사는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학습 디자인으로 사회적 정서 역량을 길러주는 사회 정서 역량 관리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니면 위에 거를 내가 제시를 했었구나. 제시를 했어요. 이거 쓰면 돼. 그래서 마무리 문장이 있어요.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1학년 관점에서 대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결론, 서두 문장, 결론, 마무리 문장 그대로 해갖고 논의해보았다, 살펴보았다라고 써주면 되고. 서론의 연결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외우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제가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쓰라고. 그래서 본문 서두를 이끄는 구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고. 결론, 마무리 문장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쓰면 돼.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슬프다고.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야. 야,
진짜 중등 교사로 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서 이걸 갖다가 외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중요한 건 내가 중등 교사로 임용이 돼서 가가지고 이런 짓거리 안 하면 되는 거야.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짓거리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좀 투여를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지 필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놓고 좀 뒤로 밀어놓고 결국 점수를 갖다가 잘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 어떠한 도구, 어떠한 무기들을 갖다가 내가 장착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합격하는 거야. 우리가 이 교육학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공부하는 전공 분야 공부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고 뭐 하겠지. 근데 우리 사범대학교 시간에 다 알고 있고 다 배운 거야. 다 알고 있어요. 다 배운 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잘 써먹을 가능성 별로 없어.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 어떤 관문을 갖다가 통과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통과 의식이에요. 통과 의식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년식이다,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크게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학 시험이나 전공 교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장엄하고 성대하고 그렇게 치러져야 할 시험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고 특히나 교육학은 시간 줄이고 전공 교과 과목에 올인하셔야 돼요. 난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 내가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교육학 교수가 되려고 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학 이 논술이 가지고 있는 허가 있어. 결국은 그 허를 파고들어서 실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지금부터의 임무는 미션은 바로 그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육학을 갖다가 간결하고 짧고 굵게 딱 해갖고 딱 끝내고 전공 과목에 올인하는. 제가 전공 과목을 가르쳐봐서 알아. 으아, 모든 텍스트가 시험 과목이야.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도덕윤리 과목에서 가르치는 모든 칸트의 모든 해결에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 많이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올해 2025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